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엇갈린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 많이 빠졌던 탓인지 오늘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고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게임주가 다소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게임주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사실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코스피 안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주가 글로벌 증시와 연계된 기업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함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좀 실패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이번 해 들어서 사실 정말 오래 쉬어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측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3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42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8명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벌써 2명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8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13명의 투자자들이 중립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에 번스타인 측에서는 왜 애플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을까요? 핸드폰의 교체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약 4년 전쯤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4년간 이 핸드폰 교체 수요가 사실상 거의 죽었고요.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핸드폰 교체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현금 흐름과 업계에서의 경쟁 우위가 압도적이다라면서 목표 주가 2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 월가에서 가장 높게 보는 목표 주가는 250달러 선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델 Y의 연 이자율을 낮췄다라는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애플과 테슬라 모두 다 오래 쉬어가긴 했지만요. 사실 지금의 반등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런스는 테슬라의 문제는 단 하나다라면서 보통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테슬라의 문제가 일론 머스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낮아지는 것이 테슬라가 직면한 진짜 문제다라는 투자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이번 문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테슬라가 판매한 전체 성장률은 25%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미국의 전체 전기차 성장률에 비교해서는 20%포인트 낮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테슬라가 제시한 50%의 점유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명의 투자자 가운데서 이 7명만이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명은 홀드, 그러니까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테슬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애플이 사실상 모멘텀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번스타인 측에서는 중국 경기에 압박을 받는 것뿐이지 중국 시장 안에서의 구조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의 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그런데 애플도 이제 더 늦으면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폴더블 폰의 점유율을 봤더니 중국 쪽에서 40%대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53%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폴더블 폰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통적인 애플향 부품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LG노텍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BH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매출 80%가 애플향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강력한 애플향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카메라 기능 개선에 필수적이고 이번에 이 iOS 안에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레드 패널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1%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자화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손 떨림 보정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공급 모델이 1개에서 이제 2개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확실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플이 만약에 폴더블 폰을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품주들이 또 수혜를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파이엠텍이 전일 18%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4% 가까운 상승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UTI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9%, 오늘 7%, 세경하이테크 5%,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무려 4%, KH바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는 4% 이상 상승 흐름 보였고 오늘 시장에서도 1% 가깝게 현재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애플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폴더블 폰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현재 시장에 도는 소문을 리포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놓았는데요. 특정 업체와 2026년부터 3년간 3천만 대에서 3,500만 대를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썰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는 구체적인 물량 공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NH투자증권 측에서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또 폴더블 아이패드와 이 아이폰 개발은 실제로 진행 중이지만은 공급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애플이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보다는 기존의 애플 공급망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세경하이테크와 BH 외 업체들은 사실상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차분히 이 수혜주들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장까지도 이 게임주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고 몇 가지 게임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게임주를 전반적으로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나 혼자 레벨업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또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이 국내에 착륙을 하게 되면서 5일 만에 앱 다운로드 매출 1위에 등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5일 만에 달성을 한다는 의미는 또 국내 시장 안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국내 다른 게임주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게임주 안에서는 이렇게 컨텐츠, 게임의 출시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인지 국내 게임주들 1분기 성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실 좀 불황을 겪고 있었던 게임주였는데 이 1분기 국내 게임주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를 대부분 상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넷마블은 이 게임 덕분인지 영업이익이 37억 원, 그리고 2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 이 기세를 이어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돌리게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역시나 지금 역대 분기 기준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공개를 하면서 2분기가 더 기대된다, 그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라고 평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컴투스와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역시나 전분기 대비 좀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한 상황이어서 2분기 어떻게 또 이런 게임주들이 이끌어가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NC소프트만 이 전분기 대비 68%가량의 영업이익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C소프트 역시나 다음 분기에 신작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 함께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각 게임주들이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득 끌어올렸습니다. 어떠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일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신작뿐만 아니라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대, 이 확장성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넷마블은 이 나 혼자 레벨업뿐만 아니라 추가 4개 이상의 신작을 대기 중이다라고 하고 이 게임 역시나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확대하는 노력이 더 보여지고요. 크래프톤 역시나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계획도 내놓았고 지금 글로벌 출시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출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와 NC소프트 역시나 이 주요 게임 타이틀을 서비스를 좀 큰 폭으로 늘리고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그 입지를 좀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면서 이제 불황터던을 완전히 지나고 1분기에 보여줬던 그 성적 2분기에도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지는데 이 게임주와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웹툰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나 혼자 레벨업이 웹툰 IP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관성이 좀 클 것이다. 긍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 영향력이 한 번 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 IP 밸류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 수혜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그 영향력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웹툰 시장 안에서 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에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공개가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우리나라 국내 웹툰 시장 안에서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이 추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그렇고요. 애플향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 쉬어갔던 업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발표 앞두고 있죠.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갈등이죠.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경기 부양책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이제 시장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이슈별로 수혜를 받게 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 업종별 순 환매 장세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의 코스피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강한 보합 상태에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드렸었죠. 미중 무역 갈등 그 중에서도 전기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추가 관세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철강 관세를 한 3배 정도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제 19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중국에 이제 판매를 하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학이라든지 이쪽 시장들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그동안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는 그 오픈 AI가 오늘 신규 AI 모델 그 챗GPT 4O를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우리가 AI 관련주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을 나눠보면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지만 올 상반기 이후에 올 초 이후로는 소프트웨어 파트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파트가 현재 좀 이 섹터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내일 하루 쉬잖아요. 내일 휴일 앞두고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보시고 계신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 이제 콜센터 솔루션 전문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콜센터 인프라를 기업들이 콜센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브리지텍이 이제 그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음성 인식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콜센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음성 인식 기술이 도입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브리지텍 같은 경우가 이제 콜센터 그 중에서도 음성 인식을 활용한 콜센터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 인식에 강점이 있는 회사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이제 음성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픈 AI가 공개한 GTP4O 같은 경우가 실시간으로 음성 대화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음성으로 직접 말로 하고 그다음에 답변도 말로 받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상승했던 부분이 이 이슈였다라고 하면 어제 9%대 상승을 했던 내용은 애플이 다음 달에 음성 비서인 이제 시리의 차세대 버전 AI가 탑재되어 있는 차세대 버전을 공개 예정에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음성 인식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 오픈 AI나 애플 이제 관련해 있는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국면에서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후에 현재 조정받고 있는 브리지텍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14일 화요일 시장 오후 2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에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면서 특히나 수급적 특징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 시장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은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0.15% 상승하며 2,731선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다소 강력한 낙폭을 보였는데 그래도 이를 좀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를 보이면서 86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매도를 하며 시장을 출발했는데 이렇게 동반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3거래일째 매수 추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761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같은 패턴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도 덜어내면서 4거래일째 이어오던 매수세를 오늘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1,764억 원, 549억 원 담아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 특징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화요일 시장 개장을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무엇보다 지금 경제 지표를 앞두고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이 모두 오늘 수급적인 특징으로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하창환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뭐 이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알고 네,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뭐 이제 전거래부터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큰 재미가 없죠. 뭐 특히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합해서 1,000억이 될랑말랑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장 시작할 때 좀 시장 좋을 때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의 변화가 뭐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게 전거래 같은 경우는 선물이 이제 4,400억까지 샀다가 빠르게 좀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좀 시장을 눌렀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현재 시간까지는 한 2,954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장 막판으로 가면서 빠지게 된다면 강보합권에 있던 거래소 시장이 또 마이너스 음전에서 또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강보합권, 약보합권 큰 의미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수급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시세를 당기는 산업군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도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환매가 아무래도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전거래일도 이 시간 정도에 거래대금이 한 7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양시장 합해서 15조거든요. 전거래일에 20조가 넘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수급적인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20조나 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금일도 만약에 20조가 넘는다, 이거는 외국인 기관에서의 손바뀜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종목별에서 분명 차익 실현이 일부 강하게 나온 산업군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뭐 물론 이제 우리 시장에 좀 큰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건 엔비디아 실적이겠지만, 이런 물가 지표들이 우리가 예상한 거와는 다르게 뭐 지금 증권가나 이런 데서는 뭐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가 예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좀 강력한 눌림 현상들을 나온다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베이시스 차를 2 정도까지 벌려놨다가 지금 1.4 정도까지 좀 다시 줄여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 좀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결제 약정 수량도 일부 늘어나고 있는,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들에서의 좀 변화들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미결제 약정이 4,262계약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의 베이시스차가 강하면 선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일단은 좀 강한 흐름을 좀 당겨오겠다라는 건데, 뭐 이런 비차익 순매수라든지 차익 순매수 쪽에서 좀 급격한 변화가 나오는지도 좀 일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좀 참고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모두 염두하고 있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화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뭐 순환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장 막판까지 추세는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거래대금 여부도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CPI 발표를 네. 앞두고서 지금 많은 뭐 투자자분들께서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분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 메이저들 입장에서 CPI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기네들이 예측한 대로 지금 수급이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 이제 그나마 좀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코스닥이 좀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물가 지표를 조금 괜찮게 보지 않고 있나. 왜냐하면 성장주 위주로 담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조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주 쪽을 좀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동안 이제 저 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오늘 손해보험 쪽으로는 좀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지금 어떠한 전체적인 섹터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좀 뭐 호재가 있을 법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물가 지표를 앞두고서 그런 경계하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는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그들이 먼저 지표를 예측을 하고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조금 뭐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뭐 미리 좀 준비하실 분들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휴장도 그렇고 이 경기 지표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수급 체크가 됩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곧 발표가 될 경제 지표에 대한 예상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저희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종목별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전에 수급별 특징을 가진 종목들 최은 앵커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두 번째로는 LG화학인데 최근까지는 팔아치웠다가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는 LG화학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NC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코스맥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사실 화장품 안에 크게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 쪽으로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세 번째로는 대한전선, 그리고 어제까지도 사들였던 KB금융은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YC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현재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흐름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최근에 엔터사들의 주가 흐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JYP엔터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JYP 엔터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 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사실 막상 오늘 시장 열어보니 거래 대금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VT 두 번째로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기술 올라와 있고 네 번째로는 클래시스, 다섯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관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LG전자,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삼성 SDI,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대한전선 첫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맥스 올라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오늘 기관은 오히려 매도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기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한양행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한글과 컴퓨터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GPT-4 출시에 대한 기대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실리콘2,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올라와 있고요. YC 그리고 ITM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내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ITM 반도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벨로크, 재룡전기, 그리고 VT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도 리스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SFA,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리아 FT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수급적 특징을 가진 종목으로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아이패밀리 SC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한국콜마와 AP위성을 오늘 특징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떤 수급적 특징 보이고 있는지 한 종목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의 삼성중공업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이 종목 지금 외국인 매물이 상당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24일을 빼면 거의 24일부터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어제부터 오늘에 이어서는 기관 투자자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조선업 같은 네.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잘 해주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기간이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면서 변곡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신고가를 찍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연속성이 고점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건조 물량이라든지 이제 신조 성과 같은 흐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계속적인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탈탄소 정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게 30년 넘어가서부터는 그 퍼센테이지가 정말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갈거나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뭐 LNG선이라든지 고부가선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모니아선 부분을 굉장히 좀 독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암모니아도 현재 시점의 이 기술력으로는 완전한 제로 탄소는 아닌데 이 25년을 기점으로 좀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6년, 27년까지 모잠비크, 카타르 이런 슬롯들 나오게 되면은 뭐 이제 이런 3사들 대부분이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1분기 성과를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이런 성과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기조가 나올 확률이 크다. 게다가 미중 갈등에 따른 이런 수혜도 조선주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대선 전까지도 계속적인 이벤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산업적으로도 정말 오랜 기간 만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들 좀 상당히 가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LNG나 이제 FLNG라고 해서 부유식 관련된 부분에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4분기에는 소송 관련된 건이 조금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워낙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수급까지 괜찮은 삼성중공업을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 최근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건조량까지 상승을 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미중 갈등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의 첫 번째 한국콜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업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원래 4월부터 지금 네.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 들어왔었는데 지금 5월 10일, 13일 그러니까 이 거래일 동안 지금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선크림 관련해서 이제 ODM 하는 기업인데 지금 미국의 인디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실리콘2가 이로 인해서 지금 뭐 2연상까지 가는 그런 기업을 토하는 모습인데, 사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DM 기업들에 대비해서 주가 대비해서 가장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저평가인 상황이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CNC 인터내셔널부터 시작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뭐 거의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맥스도 잘 가고 있는데 한국콜마만 유독 조금 덜 갔다. 근데 앞으로 지금 미국 공장 기초 화장품 공장을 또 추가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대한 캐파를 늘려서 좀 미국 시장을 조금 더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들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고, ODM 기업 중에 지금 국내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미국향 매출이라던가 중국 수요가 증가될 경우에 좀 실적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니만큼 지금 보셔도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로 한국콜마 잡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 안에서 좀 이제 트렌드는 선케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콜마가 선케어 ODM 기업으로 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가격 포인트가 이 포인트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기점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하창환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아이패밀리 S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종목은 지금 어떠한 수급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52주 신고가 거의 부근까지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요. 뭐 최근 2, 3거래 사이 계속 신고가가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상승 트리거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인 우상향을 해왔었던 종목이고요. 뭐 콜마 같은 경우도 OEM, ODM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이제 색조 OEM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 최대 실적이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4대장들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분기 보고서나 이런 뭐 리포트들이 나왔을 때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 실적이 조금 더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업데이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벤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좀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신제품에다가 아직도 진출해야 될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나 기타 쪽에서도 좋은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H&B 쪽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은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만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주가가 굉장히 높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의 굵직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해당 기조가 꺾이는지를 조금 판단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정리 드릴게요. 이렇게 역시나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패밀리 SC는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더 확장될 가능성이 보인다, 기대감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수급 측면에서도 계속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 AP위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수급 어떤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네, 5월 달 들어와서 네. 기관이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순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5월 27일 날 개청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대표적인 정책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항공 사업인데요. 특히나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부에서 뭐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밀고 있는 나라에서 진짜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P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항법 시스템 KPS 관련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앞으로도 성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는 점. 그리고 왜냐하면 뭐 달 탐사라던가 어쨌든 위성 발사를 함에 있어서 통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주가가 저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2만 원대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26,000원까지도 정말 빠른 시간에 달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탄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만약에 달 탐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공략해 보셔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5월은 아무래도 우주항공청 이슈로 이 우주항공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AP위성 지금 이 시점에서도 더 기대가 된다, 상승할 여력이 좀 보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이슈일 것 같은데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좀 이슈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그 방송 제목에서 소개됐듯이 그 금투세 관련된 팩트 체크 내용으로 그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 2일 이데일리 TV에서 특집 방송을 했는데 그때 방송 이후에 좀 더 그 못다한 이야기도 제가 준비해 왔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 관련돼서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박하는 그 기자간담회도 있어가지고요. 이번 달 이제 말이면은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투세가 결국 소득세법을 개정하는지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하면 본격적으로 여야 간 그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방송 오기 전에도 봤는데 그 금투세 팩트 체크로 해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련된 그 보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에 뭐 그 이데일리 TV에서 금투세 관련 특집 보도도 먼저 선제적으로 했고 요 관련된 팩트 체크도 조금 더 그 다른 언론사보다는 좀 더 풍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금투세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기사도 없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팩트 체크부터 시간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뭐 증시의 자금이 대거 이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부터 팩트 체크를 좀 해보고 갈까요? 예, 맞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그 밝히면서 이 같은 이슈가 더 많이 그 회자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기자의 이제 그 질문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그 정책위의장이 바로 다음 날 그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된 그 밝혔는데 이게 금투세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밝힌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 그 과장, 그 공포를 과장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여야의 입장이 지금 상반된 그런 상황인데요. 요 관련돼서 우선은 공신력 있는 정부 쪽의 입장이 뭔지 그거부터 우선 그 팩트 체크 과정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금투세가 도입이 논의가 된 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6월입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기재부가 발표를 했는지 그 당시 이제 자료를 제가 그 보니까요. 2020년 6월 25일 날 보도 참고 자료를 기재부에서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그 당시에도 얘기가 됐던 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 해외 자금으로 이탈되는 게 아니냐. 국장은 폭망하고 그 해외 주식으로 다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그 당시에도 제기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보도 참고 자료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해외 주식으로 이탈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 주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각종 뭐 수수료가 붙고 거래 관련된 그리고 뭐 그 세금, 거래세도 붙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해외의 어떤 증시의 어떤 그 가격이 더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수수료 내고 세금 내고 하면은 차 빼고 포 빼고 하면 실제 가져가는 거는 얼마 없기 때문에 해외로 가는 게 얼마 없을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는 그 윤 대통령도 해외 자금으로 이탈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액 투자자가 1%뿐이고
뿐이지만 그 투자자의 투자하는 그 투자금의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좋지 않은 시장에 영향이 있고 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거다 해서 정부 입장을 보면 현재로서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입장이래 가지고요. 정부 입장이 사실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금투세 시행 영향이 사실은 불분명하게 현재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정부 측에서 내놓은 어떤 명확한 입장은 없는 건가요? 사실 그게 그 어떤 팩트 체크를 하고 논쟁이 어쨌든 끝이 나려면 그래도 공신력 있는 정부 차원의 금투세 그죠. 관련 연구가 있는 게 그죠. 사실 기본인데요. 저도 그 취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6월에 추진했을 때 그 당시에 금투세는 공제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했거든요. 근데 2천만 원 기준으로 하다가 국회에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도 투자자들 반발이 많이 거세니까 여야에 타협을 해서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 때에도 5천만 원, 현재 유예된 금액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왔을 때도 올해 1월에 금투세 관련돼서 대통령이 폐지를 밝혔는데 그 당시 기재부에서 밝혔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금투세 관련 단어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재부에서도 5천만 원 기준으로 공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뮬레이션이 그 당시에 그 완비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에서 5천만 원 공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금투세가 도입이 됐을 때 시장 파장이나 얼마큼 세수감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지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이나 시장 반응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한쪽에서는 금투세가 결국 그 기관이나 외국인한테는 금투세를 부과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뭐 얘기도 있지만 현재 뭐 증권가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세금이 어쨌든 미국하고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가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증시나 그런 거는 좋지 않을 거다. 그런 입장이 중론입니다. 사실 이 금투세를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 여부를 떠나서 이게 시행이 된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떠한 좀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만은 그런데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대만 얘기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더 회자가 많이 됐는데요. 그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내용을 취재해 보니까 1988년 9월 24일 대만에서 상장 주식의 어떤 그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부터 그 과세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듬해 89년서부터 시행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한 50% 세금을 이제 부과하기로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해당 발표 이후 보니까요. 그 89년 9월 24일 날 그 8,789포인트에서 10월 21일 한 달 정도 후에 보면은 5,615포인트 정도로 1개월도 채 안 돼서 한 36%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일일 거래 금액도 한 17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한 3억 달러 정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만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얘기한 어떤 대만의 사례에 대한 거는 팩트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대만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똑같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만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다른 상황인데 그때 이제 주식 양도 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같이 이렇게 금융실명제도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인 어떤 차명 계좌가 드러날 것을 우려를 해서 뭐 증시 자금이 빠진 거지 이 금투세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만의 주가가 폭락을 하긴 했지만은 한국과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또 꼭 그렇게 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날 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 대명을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그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그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된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 그게 뭐 주식, 뭐 펀드, 채권 등의 거래를 해서 뭐 일정한 소득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20% 이상 과세를 매기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이고 뭐 기타 다른 상품은 250만 원 이상인데 그러면은 중요한 게 주식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한 해에 버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관련된 그 뭐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지금 그 시뮬레이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논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부교수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 그 논문을 보면 금투세 대상자가 2014년에서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한 7만 명에서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주식 투자자가 늘어났으니까 그게 한 2배 된다고 치면 한 15만 명이라고 그 대략적으로 한번 봤을 경우에요. 전체 투자자들은 기준이 2022년 기준, 최신 기준으로 보면 1,44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한 15만 명이 1,440만 명 기준으로 나눠보면 한 대략 한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산술적으로 보면 1%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체로 뭐 산술적으로 보면 부자 감세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네, 일단 뭐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금투세 적용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 가운데 1%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나 또 어떻게 보면은 부의 사다리를 어떻게 걷어차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1% 정도인데 이게 왜 부의 사다리가 관련됐을까 저도 궁금해서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사실 밸류업 관련돼 그동안 많은 좀 정책이나 발표를 한 것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거든요. 그쪽에서 지난 10일 날 논평에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한 번 좌절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소득에 부의 사다리를 걷어찰 심산인가?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그 부의 사다리를 걷어찰 거냐 그런 식의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니까요. 이게 1% 부자 감사인데 왜 대다수 국민과 관련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거를 뭐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 한양여대 이제 세무회계학과 이제 교수님이시면서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신 이제 오문성 교수님께 이제 자문을 구해봤거든요. 좀 오래 한 20-30년 이상 동안 그 세법을 보신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금투세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투세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 거는 제2의 종부세 논란하고 비슷하다.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때에도 부동산을 잡으려고 강남에 어떤 특히나 부동산을 잡으려고 뭐 종부세 등 세금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면서 세게 했지만 결국 뭐 강남 집값은커녕 뭐 오히려 전국에 있는 뭐 그 집값을 오히려 뭐 들썩이게 만들고 부동산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지금 금투세 논란도 단순히 뭐 산술적으로 1%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관련된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또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로 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이 급냉한 고금리 기조에 더 오히려 그 밸류업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애꿎은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피해를 입히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1% 부자 감세라는 어떤 세법의 과세 대상은 1%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파장은 국민들 대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큰손 투자자들이 이탈이 되면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이 사실은 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그런데 이게 좀 위헌이다. 이런 네.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위헌이라는 이제 주장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국회 금투세 청원을 보면 이제 5만 명을 넘어가지고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6만 5,449명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그 여론이 높은데 그 청원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금투세는 과세의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주장의 이유를 보니까 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한테는 금투세를 적용이 안 되고 개인들에만 금투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요 관련돼서는 사실 2020년 당시에도 논란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재부 세제실에서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냐면은 그 조세 조약에 따라서 거주지 국가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해외 미국의 주식에 이제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 과세를 내는 게 아니라 거주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듯이 미국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지금 거주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그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미국 주식 투자해서 세금을 미국에 안 내듯이 그런 원칙에서 보면 그 수평적인 어떤 공평의 원칙을 위배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반박한 적이 있어서요. 이게 위헌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나 그렇게는 현재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도 뭐 그 여야가 금투세는 2020년에도 그렇고 연기할 때 2022년에도 그렇고요. 여야 합의로 해서 지금 통과가 된 법안이거든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헌십이나 그런 거는 국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봤을 때도 거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취재한 바로 의하면은 위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훈길 정책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 영향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5월 2일에 2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직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소 실망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정부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소 강력한 기조를 보였습니다. 강도 높은 정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페널티 측면에서 실망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거래소 퇴출 등의 강력한 페널티를 거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5월 중순에는 주요 금융사 수장 6명과 함께 미국 현지에 직접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알리고 투자 유치를 향한 지금 출장을 떠났다. 그 출장을 떠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5월 중이면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확정 그리고 발표가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은 오는 9월 이후 그리고 연계 ETF 상장은 12월 중에 예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인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은행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은행주의 흐름 어떠한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 5월 중순 이후에 은행주의 흐름 상승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난주에도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었죠. 하지만 지금 KRX 은행 지수에 따르면 이 PBR은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가장 낮은 PBR로 은행, 보험, 증권이 자리 잡은 상황인데요. 여전히 0.47에서 0.48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시점 이 밸류업 측면에서는 저평가된 상태다. 좀 아직은 좀 매력적인 상태가 아닐까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장 은행주에는 세제 혜택보다는 자본 비율에 따른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은행주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좀 먹구름이 들을 수도 있다. 좀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횡재세 도입 방안에 대한 불안감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횡재세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횡재세는 은행 순이자 이익이 전년 대비 5년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이 정유나 은행주에게 이자를 좀 지급하겠다. 이 기여금을 납부를 하겠다,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겠다라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러한 세금 때문에 이 은행주에는 먹구름이 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 방안 역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정리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 홍콩 ELS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7%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글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챗 GPT 관련 종목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이 소식은 이제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또 소개가 됐었던 챗 GPT 4.5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챗봇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AI,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가 챗봇 관련주들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초부터 해서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약세 평가를 받았던 게 이 소프트웨어 기반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HBM3와 같은 하드웨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한국과 컴퓨터 이렇게 탄력을 받는 모습이 좀 오랜만에 이 시스템 부분들이 좀 강세가 보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일단 LH증권에서는 이 한국과 컴퓨터가 이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이 될 AI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본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탄탄한 실적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18일 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었던 이제 한컴 데이터 로더 이것도 이제 지금 이번에 출시 예정이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오피스 기반의 독스 AI도 마찬가지로 지금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일단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뭐 폴라리스 AI와 같이 이 두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당장 지금 완성돼 있는 문서들을 기반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해낸다든가 혹은 이제 작성 문법들, 화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실무적으로 적용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제가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이 오피스 기반의 이 독스 AI도 일단 주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문서를 완성해 준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신박하고 또 이제 혁신적이다라고 좀 얘기 드릴 것 같은데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갖고 있는 독스 LLM도 이제 상당 부분 개선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의 실적부터 좀 실적도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160%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AI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매출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오늘 장에서 급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챗 GPT-4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언어 모델들이 이제 점점 가속화되고 이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이 커진다. 즉 시장의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는 이제 상용화 강작 많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글과 컴퓨터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딥노이드입니다. 네, 이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달 이제 삼성전자 의료기기 자회사인 삼성 메디슨이 프랑스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이제 소니오에 대한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 AI 종목들에게 상승 트리거가 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중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오늘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이 의료 AI 쪽에 사업을 확대를 하다 보니 관련돼서 우리나라 종목들 중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딥노이드가 최근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AI 기반의 뇌 동맥류 검출 진단보조 솔루션인 딥누료가 건강보험 비급여로 의료기관 사용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MOU에 대한 소식도 같이 좀 나와줬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잊혀지는 듯 했으나 그죠. 여러 가지 활동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지난달 AI에 기반한 폐암 진단의 효율적인 접근법을 해외 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쌓여오다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랑 좀 맞물려서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뭐 뷰노, JLK도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약간씩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수반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 안에서 과연 우리가 만약에 의료 AI 종목들을 잡는다 했을 때는 저는 딥노이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도 돌파해야 되는 가격대 구간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나는 그래도 좀 빠르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런 돌파도 됐을 때 돌파가 가능 9,500원 이상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오히려 매수를 하시면 좀 더 빠르고 강한 탄력을 맛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노이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꽤 오래 쉬어가기도 했었고 약간 조정이 나오던 국면이었는데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 흐름이 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9,500원대 진입하자라는 의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링크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김덕호 대표님은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 거래 누적량이 계속 이제 좀 최근 들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가량 이제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포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이미 이제 국내에서 로보택시 관련 사업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그 포부를 밝힌 이후로부터는 꽤나 좀 주가가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유독 16% 정도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번에 제주도에서 중국의 광동성과 이제 제주도지사 이제 오영훈 지사가 이제 중국의 광동성을 방문을 해서 지금 자율주행 그리고 그린 수소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촉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심천하고도 이제 직항노선 개통한 게 지금 무려 5년 만에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게 된 상황인데 여기 이제 광저우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약 3만 대의 렌터카 자율주행 부분의 차량들로 이제 전환하는 것을 이제 주목하겠다 이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광동선 갔을 때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포니 AI와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개발된 차량들이 지금 5월 말에 이제 부산항에 이제 도착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차량들은 이제 지금 당장 제주도에서 안착을 하기보다는 성남 이제 분당에 있는 이 본사 쪽, 그러니까 허브에 이제 운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보택시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이 젠백스 링크도 어떻게 보면은 좀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지금 시행착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GM에서도 이 크루즈 택시를 이제 운행을 했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이제 좀 중단했다 지금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런 안정성 검사까지 좀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기대감으로 좀 많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이 자율주행 부분들의 테마에서는 이제 실제 적용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좀 의견이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의 점유율 싸움들이 이미 뭐 테슬라라든가 GM이라든가 많은 이제 대형 자동차사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봐서는 안 될 섹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이렇게 급등을 한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완전 자율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강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민간 상용 자동차에서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이제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쪽을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할 때가 테슬라가 이제 지금 과연 몇 단계 있는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미국 검찰로부터 이제 지금 사기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완전 자율주행인 이 FSD 부분의 시스템을 너무 이제 부풀려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는 표현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고 이 기능에 대해서 너무 복합적으로 지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너무 간단하게 넘겨버리다 보니까 고객이라든가 투자자들에게 조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미국 법무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당분간에서는 일단 이 자율주행 부분들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제 제주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 협의 논의에 대한 기대감들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익화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젠백스 링크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다른 핫한 이슈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움직일 마켓무버 IT 업황은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1분기 성적 예상보다 좋은 기업들도 많았고 이제 2분기를 맞이하면서 지금 이 시점을 이 재고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PC 판매량 역시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2분기에는 어떠한 기대감으로 가져오게 될지 좀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 올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스마트폰은 3%, PC는 1%가량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상승 전망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2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또 함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애플인데요. 이 애플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이 이 AI 관련된 AI 섹터에서 확장에 대한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은 생성형 AI 챗봇인 제미나이 라이선스를 논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다가온 6월 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관련된 큰 전략을 공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상황이어서 이 애플이 AI 시장에서 더 확대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낙수 효과는 우리나라 IT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애플이 PC와 이 폰에 생성형 AI 성능을 강조하게 되면 교체하게 되면 제품들의 PC 교체 수요 그리고 갤럭시 탭에 대한 수요, 교체 수요를 상당히 자극하게 될 텐데 이렇게 교체 수요를 자극하게 되면 시장의 판도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당연히 애플 직접적인 관련주들, OLED 아이패드 관련주라던가 AI 시리 관련주, AI 관련주, 온디바이스 관련주에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IT 기업 가운데 AI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 하는 그 흐름에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2분기 실적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분기에 생성형 AI 관련해서 그 수혜주로 개선을 좀 크게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수혜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역시나 상반기에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애플과 함께 좀 투자 심리가 동반 개선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패키지 기판 업체 측면에서도 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LG전자 2분기 실적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전업체에서 특히나 TV 업체에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2분기 기업 실적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기업들의 흐름, IT 업계들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주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인데 이 기업은 5% 상승세 2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약간 끝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4월 30일 날 이제 22% 정도의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시원하게 상향을 해주기보다는 약간은 저는 옆으로 약간 쉬어가기,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이제 실적을 속속 좀 내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이 많이 있고 아직까지 저는 이 기세는 끝났다라고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녀공장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 분출도 아직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에 호실적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판매량 증가로 이제 미국에서의 성장이 좋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공항에 대한 매출이 홈쇼핑 채널의 진출 그리고 중국, 동남아 시장에서도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제 여기서 성장이 더 이상 멈추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도 멈출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포함해서 미국, 중국, 물론 중국 쪽 매출보다는 이제 미국 쪽 매출의 시장은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미국에서는 208%의 성장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은 올해 하반기 때 7월 달에는 코스트코에 이제 오프라인 매점에 입점을 하고 또 얼타 온 오프라인에 대한 매점 입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 있어서 시장에서는 좀 더 화장품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렌저 매출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이번에 VT만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가 결국에는 제품의 경쟁력, 제품이 좋았다라는 건데 마녀공장의 클렌징 제품들도 이제 인정을 받은 제품을 이제 한국에서도 워낙 크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해외 시장에서 좀 더 크게 인정을 받을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녀공장 사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카페24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켓무버에서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 김덕호 대표님께서도 가지고 오셔서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카페24가 뭐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원인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알리, 테무, 시인과 같은 이제 저가 상품들로 이제 승부수를 보고 있는 플랫폼들이 워낙 이제 활기를 치다 보니까 이제 실적 우려에 대한 이제 걱정으로 좀 많이 주가가 좀 훼손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그래도 오늘 또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나왔는데 이제 오리온의 닥터유 브랜드를 이제 공식적으로 D2C 쇼핑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게 좀 강세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리온 매출이 지금 우리가 오리온 하면 뭐 초코파이 항상 기억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 닥터유가 이 초코파이의 국내 매출을 이제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건강식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부터 이제 탑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닥터유 브랜드에 대한 강점들을 이제 계속 판매를 하면서 이제 카페24에 대해서는 좋은 실적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조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결 매출은 이제 669억 원,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1.9%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EC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이제 572억 원, 그러니까 4.2% 성장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쇼핑몰 거래액 자체가 계속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국내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은 제과식품이 이 닥터유 브랜드를 또 활용했다는 점들이 조금 주가를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세일즈 매출들이 이제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되면서 좀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지만은 일단 지금 단기간의 시장에서는 일단 좀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에 탄력이 조금 나왔고요. 1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또 이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이제 오늘 당장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오히려 일주일 정도 이제 이번 주장이 좀 지나고 나면서 이제 물가, 특히 이제 CPI 지수와 PPI 지수의 부분들의 발표 내용을 좀 추적을 하시면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또 좋은 성과 내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페 24는 시장 상황 보고 접근하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입니다. 역시나 이 기업이 진짜 기업 밸류업을 올리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삼양식품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농심은 그에 반면 좀 잘 못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좀 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세를 맞춰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일 거래량이 좀 실린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마라샹굴이 큰 사발면이 출시가 예정이고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맛있을지. 그래서 이게 혹시 또 큰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나라 라면 제품이 해외에서 가성비를 앞세우면서 인기가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수출이 좋았는데 올해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를 통해서 대형 유통업체 통해 판매망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공략을 잘 해보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 유럽 판매 법인 설립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었고요. 또 글로벌 공급 능력 확대를 위해서 이제 국내 수출 전용 공장 거기다 미국에다가 제2공장 라인을 증설을 하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더 잘 팔리게 됐을 때 이 수요를 받침을 해줄 수 있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농심은 이러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지금 삼양식품의 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밀리고 있지만 준비는 착실히 잘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이 농심의 다양한 라면들을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준비 작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양식품 대비해서 주가의 수준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추후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라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업황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양식품보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더 먼저 진출해서 라면을 판 기업이 농심인데 이제 삼양식품 간 만큼 주가가 함께 따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심지어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GPT-4 그 옴니 관련이 좀 시장에서 크게 조금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공식 발표에 따라서 한국화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같은 AI 소프트웨어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저녁에도 구글에서 이제 연례 행사 중에 결국 AI 관련된 얘기가 신기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분위기에 따라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또 나온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26년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제 아이패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27년에는 아이폰에 폴더블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관련주 오늘 뭐 파이낸텍 그리고 UTI 그리고 KT바텍 이제 관련들이 오늘 계속 꾸준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화장품 최근에 세죠. 그리고 확실히 VT나 실리콘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와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실 밸류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PER이 10배, 1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추가적인 IR에 따라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말씀처럼 화장품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될까요?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VT고요. 이번에 VT가 단기 순이익이 180억이 나왔습니다. 뭐 솔직히 올해 연간으로 치더라도 한 800억 정도 본다 했을 때 결국에는 대략 올해 선행 PER 자체가 10배에서 11배입니다. 그런데 VT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국이나 이제 해외 쪽으로 본격적으로 올해나 내년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결국에는 수출액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PER이 굉장히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 VT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엔디아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4군데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아마 다음 주쯤에 목요일 금요일쯤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VT는 숫자로서 증명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VT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 샌라이브의 정재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마감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은 휴장도 있고 경제 지표도 앞둔 상황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저는 뭐 눈치 보기는 솔직히 신경을 안 썼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상치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CPI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3% 아래로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근에 예상치가 조금은 0.1%이긴 하지만 좀 높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PI가 낮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게 되면서 좀 안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치에 부합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PI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나올 PC 물가지수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5% 아래로 현재 떨어지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예상치를 높여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당히 뭐 CPI보다는 좀 반가웠던 부분들이 코스닥이 오늘 오랜만에 정말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챗GPT AI 얘기는 그동안도 뉴스가 또 되게 많이 나오고 했는데 굳이 왜 오늘 부각이 됐느냐. 이것도 우리 한번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지금은 순환매 장세입니다. 어떤 게 안 좋다, 물론 안 좋은 섹터도 있겠지만은 안 좋다라기보다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훅 갔다가 오른쪽으로 훅 가니까 왼쪽은 소외가 되고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화장품 그렇게 강세를 보일 때 반도체 별로 이렇게 AI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일주일만 AI가 좋아질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특징이 빠른 순환매인데 그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리나 이슈가 오래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급도 솔직히 좀 너무 오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틀 동안 계약수로 3만 3천 계약이 넘는 매수 계약이 들어왔는데 그 매수일을 보였는데 이게 지속되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정거점 부분에서 부대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제 다시 코스닥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 시간 문제였었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작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종목 장세라는 시장 성격은 절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시 코스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뭐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어찌 보면 예상대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도 여전히 강력한 순환매 장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양시장 상황부터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0.12%에서 2,730선 지켜내며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99% 상승하며 862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831억 원, 969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홀로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개인 투자자 덜어내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4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오늘 시장 이렇게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평소보다는 거래 대금이 약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가 또 특징적으로 움직였을지 먼저 마켓 스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오늘 이 AI 의료 쪽에서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전자 진단 키트 쪽 3%, 그리고 원격 진료 쪽 3.2%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모두 다 묶어서 AI 의료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VR, AR, XR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4.8% 이상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3.3%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한동훈 관련주들 4.3%, 그리고 VR, AR, XR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 쪽으로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에 또 급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구리 관련 종목들 3.5% 이상 상승 흐름 보였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화학업종이 2.3% 이상 상승세, 전기가스 쪽이 2.2% 이상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빨간불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수만 봤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0.1% 강보합권 2,730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86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가 1% 가깝게 상승세, LG엔솔 1% 상승세. 일단 오늘 시장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현대차가 오늘 시장에서 0.6% 상승세, 기아는 오늘 약보합권 사실상 거의 움직임 없었고요.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까지 거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오늘 은행주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KB금융 보시다시피 2.4%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8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9,600원대, 전날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장이었고요.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네이버가 12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우선주 제외하고는 11위권이고요. 삼성 SDI가 오늘 시장에서 1.2% 이상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44만 8,500원대, 간밤에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을 보였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꽤나 오래 쉬어갔던 배터리 3사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이버 계속해서 악재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 LG화학이 3% 가깝게 상승세, 오늘 시장 LG화학 보시다시피 앞에 3자가 아닙니다. 4자 달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40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물산도 오늘 시장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가 3%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양극재 쪽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97,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오늘 시장 1,369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밤에는 PPI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우리 장이 개장이 다시 될 목요일 아침에는 CPI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상승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앞에서 볼 선행 지표격인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사실상 이 원화의 환율의 흐름이 다시 한번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알테오젠의 힘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6% 이상의 강세 17만 4,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수급 좀 돋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엔캠은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리노공업 오늘 시장에서 0.5% 하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시장 약보합권, 다만 클래시스가 오늘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전장 대비해서 상승폭은 약간 둔화된 상황입니다. HPSP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휴장을 앞두고 또 경제 지표를 소화한 이후에 목요일 시장을 맞이하게 될 텐데 목요일 시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이제 목요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목요일은 이제 오늘 코스닥이 좀 넘어왔기 때문에 그쵸? 그 흐름이 네. 목요일까지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분위기가 오늘,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또 어떤 섹터 강세를 보일까. 그리고 이 코스닥 쪽으로 간다는 건 종목 장세거든요. 그러면은 종목 장세라는 것들은 뭐 지수 대형적 움직일 때 마찬가지지만은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살려온 사람들이 많은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봐야 되고 그리고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 같은 경우는 상승 목수, 하락 종목수잖아요. 그럼 상승 목수가 많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투자 심리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내가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참여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얻고 나와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기점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가 갈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중심이었던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제 뭐 개별 섹터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이라든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얘기는 시장의 어떤 성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빠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이유냐면은 빠른 순환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계속 순환매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 화바상품 갔다가 로봇 갔다가 해운 갔다가 오늘은 AI 갔다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른 순환매들 속에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구에서 1번 타자가 1회 나왔더니 4회에 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교체가 되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요. 근데 4회 다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장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 회원 같은 것들 다시 순환매가 오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접근해보는 게 저는 맞다라면 충분히 조정을 거치고 그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운이란지 반도체, 오랜만에 반도체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도체와 관련하 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해운 반도체, 조선이란지 해운 반도체 해운 반도체, 조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재순환 다시 한번 순환매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갔던 섹터가 다시 또 갈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순환매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 쉬시면서 또 리스트업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순환매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차분히 다음 섹터는 어떤 섹터가 돌아오게 될까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목요일 시장 어떻게 딱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네. 반도체 쪽을 좀 체크를 반도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5월 달 들어서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좀 반도체 쪽 섹터를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매수가 처음 좀 들어온 그런 날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닝시즌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법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성장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데 가격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 만큼 일단 목요일장은 반도체 쪽의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구간 자리대에서는 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77,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이제 장비 쪽이라든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던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제법 좀 올랐었죠. 근데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뭐 덕산하이메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서 흐름들이 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수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환율까지도 좀 체크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1,300원대, 1,350원짜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었거든요. 만약에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지수는 한 번쯤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380원 언저리대에서는 고점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만약에 바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1,350원짜리대를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종목장이 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뭐 우주항공청에 있어서의 이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이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좀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니까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지 2차 전지 쪽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제법 쉬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좀 많이 쉰 그런 사항들이 있고 다음 달에 또 이슈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요일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가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그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환율이 1,38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어떻게 터치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부터 2차 전지 바이오까지 어떤 섹터가 돌아오게 될지 좀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목요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지 공략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의 공략주는 네. AP 위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 또 항공 위성 좀 집중해보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제까지 관심 섹터에 우주항공이 있다가 이게 해운 반도체를 넣다 보니까 뒤로 밀려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AP 위성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일정 매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하고온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를 마련해가지고 출범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한 AP 위성뿐만 아니라 하나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를 반전하는 시도가 좀 나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우주항공 테마 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 위성을 좀 앞쪽에서 보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수의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이 프로젝트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하고요. 그리고 관측위성인 아리랑 7BO를 준비 중인데 여기에 또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위성이라든지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달 탐사선 개발 같은 우주 프로젝트가 내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요 속에서 어쨌든 이 프로젝트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수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증설을 또 예정을 증설을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수주를 받게 되고 이게 또 내년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실적 가이던스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최근에 방산이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이어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은 628억 정도 일단 예상이 되는데 창립 이래 최대 매출 전망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816억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145억인데 요거는 현재 지금 예상치고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기 얼마만큼 수출 다운에 따라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좋다라는 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거기서 포커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성을 준비한 이유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800원에서 19,500원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목표가는 22,500원, 네.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에서 오늘 파이널 샷에만 해도 두 번째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그런가요? 이런 걸 네. 보면 확실히 항공, 우주 항공 섹터를 좀 집중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종목은 수주 측면에서도 매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목요일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는 목요일 어떤 종목 집중해봐라 공약주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 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받았었죠. 금리 인하를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속에서도 일단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이 주가의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바이넥스가 상반기에 FDA 심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4분기 정도의 결과가 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의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우선 FDA의 심사가 좀 되게 되면 일단 바이넥스뿐만이 아니라 이게 FDA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아마 셀트리온 쪽에 있어서 바이오시밀러를 좀 생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온기에 다 실적이 좀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년도에 25년도부터는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흑자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 때와 4분기 때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23년도 1분기 때 실적을 보게 되면 83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들은 셀트리온 쪽과 협업을 하면서 생긴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바이오시밀러를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 여기 작년 1분기 때 생산했던 실적이 온기에 다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바이오넥스도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될 것이고 증설까지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넥스 좀 잘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회사 탐방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좀 전망이 좋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심사를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가급적이 한 15,300원 이하권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1차 목표가는 18,000원, 2차는 2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13,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섹터에서 공약주 잡아주셨습니다. 바이넥스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 섹터에 대한 흐름까지 목요일 시장 안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 종목 네. 하려고 했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웃으셨군요 아까. 그래가지고 역시 보는 눈이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은 정지잖아요. 네, 네. 보는 눈이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나요? 저 목요일 시장 안에서 그러면 이사님과 대표님의 네. 마음이 합쳐진 이 종목도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세계그룹 안팎에서 대대적인 인사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장직에 올라 그룹 체질 개선을 고민 중인 정용진 회장이 CEO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대 오를 첫 환자는 적자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커머스 부분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 안팎에 CEO 교체설이 확산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가장 먼저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룹 내 신사업 영역으로 분류되는 이커머스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중용된 지마켓 출신 임원이 수시 인사 평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9월 신세계그룹은 2024 임원 인사를 통해 40%가량을 물갈이한 데 이어 정용진 회장은 취임 이후에 신상 필벌을 앞세워 올해부터 임원진의 수시 인사를 단행키로 했고 가장 먼저 신세계건설 대표이사를 교체했습니다. 지난해 신세계그룹은 정기 인사를 통해 지마켓에선 전항일 대표 체제를 유지시켰고 스타컴은 지마켓 출신인 이인영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인사 교체설이 제기되는 것은 신세계그룹 전반에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를 재정비해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스타컴의 누적 영업적자는 4,509억 원에 달하는 상황. 3조 원을 넘게 들여 인수한 지마켓 역시 2년 누적 적자만 976억 원입니다. 게다가 스타컴의 경우 재무적 투자자들과 투자금 1조 원을 두고 분쟁이 우려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문다혜입니다.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가 폐지됩니다. 사전 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에서 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적용했으나 입주가 3년에서 길면 11년까지 늦어지면서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해 폐지된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 청약 제도를 재도입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희망 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 정부에선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